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차성 빠밤. 자, 여러분들 어떻게 고려 여행 잘 하고 있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엄청난 외침에도 불구하고 고려란 깃발을 꺾지 않고 500년을 유지했던 나라, 고려를 고려하라. 대단한 나라 같아요. 자랑스럽습니다. 예, 정말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제 오늘 어마어마한 또 문화유산을 또 고려인들이 남겨요. 자,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경제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국제무역항이 있습니다. 이 국제무역항, 뭐 지금도 우리나라 국제무역항 하면은 뭐 부산도 있겠고요, 그죠? 인천도 있겠고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제무역항은 주로 그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곳에 항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천 쪽 대표적인 항구가 되겠죠. 똑같아요. 경주, 그러니까 신라 같은 경우에는 경주가 수도잖아요. 경주인 경우에는 울산항이 국제무역항으로서 기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고려는 수도가 어디예요? 개경이잖아요. 개경하고 가까운 그 예성강 그 어구에 있는 바로 병란도라는 곳이 있어요. 병란도. 이 병란도의 국제무역항이다 보니까 외국 상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때 아라비아 상인들도 많이 들어와요. 중동 지역. 그 아라비아 상인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란, 이라크 있잖아요. 이쪽에 상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왔다가 자기들의 어떤 그 경험담을 세계에 알린 거지. 나 그 나라 그 코리아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코리아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이제 세계에 고려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코리아.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코리아 쓰고 있잖아요. 그게 고려예요, 고려. 고려에서부터 그 코리아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려라는 뜻이 뭐냐면 높고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나라, 최고로 아름다운 나라, 그게 바로 고려라는 뜻, 코리아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코리아, 이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병란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기억나요? 옛날 그 공무원들은 월급을 어떻게 받았다고? 토지를 받았다. 그 토지에서 농사 짓는 농민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을 대신 받았다. 관리들이 대신 받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문왕 때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라는 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배웠어. 고려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국가를 위해서 일한 그 공무원들이 국가로 받는 그 월급, 그 전시과라고 해요. 전시과. 왜 공무원도 여러분들 왜 9급, 7급, 5급 이렇게 있잖아요. 급수가 있잖아. 그 급수에 따라 가지고 토지와 임야는 산이야, 산. 산을 왜 받았을까? 그 산에는 땔감. 이 당시 연료가 땔감이잖아요. 그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전과 실을 급에 따라서 받았다. 전시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전시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 시대마다 용어만 다르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어. 그러면 국가로부터 세금을 국가 대신 가져갈 수 있는 그 권리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용어가 좀 달라지는 거야. 통일신라는 관료전, 고려시대는 전시과, 조선시대는 과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배울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똑같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고려시대에도 이 화폐를 좀 쓰려고 했어요. 화폐를. 건원중보, 이거는 철전이에요. 해동통보, 동전이에요. 그 다음에 은병, 이거는 은이에요. 은덩어리. 근데 실제로 건원중보나 해동통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화폐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건 언제냐면은 조선 후기 상평통보예요. 그 이전까지는 안 돼. 화폐가, 왜냐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자급자족이에요. 예, 그냥 내가 그냥 한 해 농사 지어서 그거 먹고 사는 거야. 그냥 굳이 뭐 교환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왜 화폐가 왜 필요한데 교환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화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니 내가 올해 내가 여기 살고 있는 데가 여기 다야. 내가 여기서 농사 짓고 내가 먹고 살면 되는 거지 뭐 굳이 뭐 그렇게. 그래서 이 화폐가 잘 유통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고려는 불교의 나라예요. 그래서 사찰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찰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원 수공업 이런 것들도 많이 발달하는데 여기서 뭐 종이라든지 기와 이런 걸 또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고려 시대 사람들의 모습인데 특히 여러분들 고려 후기에 여기 요거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네, 이거 면으로 만들었습니다. 면. 이 면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목화에서 나왔죠, 목화. 목화 소매에서부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지금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옛날엔 이 목화 면이 없었어요. 면이 없고 뭘 했냐면 삼이라고 합니다. 삼이라 그래가지고 식물이 있어요, 식물. 예, 삼 이런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을 이렇게 줄기를 다 잘게 이렇게 해가지고 쪄가지고 그걸로 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식물 줄기로 실을 만든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걸로 옷을 해 입었어요. 이걸 삼배. 이 옷감을 삼배라고 합니다. 삼배. 여러분 이걸 어디서 봤냐면, 어디서 보시냐면, 혹시 그 장례식장에 가시면 왜 그 누런 좀 뻣뻣한 그런 옷 입고 계신 분들 봤을 거예요. 그 재료가 삼배예요. 삼배. 삼배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꺼끌꺼끌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어. 그걸 입고 다녔어요. 왜냐면 식물, 옷감 이런 게 없으니까 식물 갖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 입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름은 뭐 괜찮겠지. 겨울 어떡할 거야? 겨울 어떡할 거야? 이 추운 겨울 어떡할 거야? 그 삼배 옷 입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생님, 그럼 오리털 파카. 야, 오리털이 어딨어? 그럼 어딨어? 그거 입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거끌거끌해요. 거칠어요. 그 팬티는 어떻게 하지? 난 그게 제일 걱정되더라고. 껄껄껄끌해가지고 어떻게 해? 그런데 그 추위, 그 거칠음을 해결해 준 게 바로 이 면입니다. 여러분 입고 있는 면이에요. 근데 이 면의 느낌 부드럽잖아요. 따뜻하잖아요. 이 느낌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준 사람이 누구다? 바로 고려의 인물 문익점이다. 문익점. 자, 이 문익점에는 붓두껍에 목화씨를 몰래 숨겨서 우리나라 최초의 밀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뭐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고요. 예. 그 뭐 목화씨가 뭐 그렇게 수출 금지 품목도 아니었고요. 예,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그 재배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예, 어려웠던 겁니다. 근데 그걸 성공해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문익점이에요. 문익점도 힘들었어요. 가지고 왔는데 다 죽었어. 근데 진짜 하나가 살았어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확산시켜가지고 드디어 우리에게도 이 목화, 면의 느낌을 따뜻함과 부드러운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이걸 이제 무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이 면, 이걸 무명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건 이런 어떤 경제의 어떤 모습들 살펴보시면 되고요. 사회 볼게요. 자, 고려의 여성의 지위는요, 가정 내 여성의 지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조선시대 여러분들 여성의 지위, 특히 조선 후기에 가면 임진왜란 이후 후기로 가면 여성들의 지위가 많이 떨어져요. 예, 그냥 남자 집에 시집 가서 그 남자 집에 아들을 낳아줘서 그 남자 집의 대를 이어주는 역할, 그것만 잘하면 좋은 여자였지. 그 당시에는. 근데 그거는 지금 보면은 여성의 가정 내 지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고려는 그러지 않았어요. 고려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조선 후기에
출가 외인이란 말이 있었어요. 여자가 남자 집에 시집 가면 그건 이제 우리 집 식구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딸한테 재산을 줄 이유가 있다 없다? 없지. 출가 외인인데 우리 집 식구 아닌데. 딸은 우리 집 식구가 아니야. 그럼 출가 외인 너는 좀 남자 쪽 가면 끝이야. 재산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 남자 중심의 장남 중심의 이런 어떤 그 재산도 상속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고려는 안 그랬어요. 고려는 균분상속이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재산이 있어. 그러면 아들, 딸 똑같이.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딸도 제사 지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아들만 제사 지내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이거 조선시대 풍습이야. 고려시대는요. 딸도 제사 지냈어요. 아니 왜냐면 재산 상속 받았으니까 딸도 제사 지낼 수 있지. 지내야지. 그리고 그죠? 이런 모습들이 고려의 모습이에요. 지금 봐도 굉장히 굉장히 그 선진적인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고려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선 시대를 살다가 우리가 조선 시대를 살다가 점점 고려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 있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정 내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여러분들 하나 좀 정리할게요. 일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냐? 고려시대. 고려시대 일반 백성들, 일반 농민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놀랍게도 백정이라고 불렀어요. 엥? 선생님, 백정은 왜 소 잡고 돼지 잡고 뭐 그 고기 만드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 천민, 백정. 그거는 조선의 백정이에요. 조선의 백정이에요. 조선의 백정이고요. 고려의 백정은 일반 농민입니다. 일반 농민. 네. 왜냐면 일반적으로 하얀 옷 입고 있는 사람들, 비단 옷 이런 거 못 입잖아요. 그래서 하얀 옷 입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일반 농민들 백정이라고 불렸다. 그리고 여기는요, 특히 이게 그 고려의 그 행정구역이 왜 그 오도 양계잖아요, 그죠? 오도 양계인데 오도 양계에는 지방관이 파견된다 그랬어요. 양계는 병마사 그리고 오도에는 안찰사 이게 파견되는데 지방관이 다 파견되질 못해요. 그러니까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에 특수행정구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도 밑에 있겠지, 특수행정구역. 거기가 뭐가 있냐면 향부곡소가 있어요. 향부곡소. 특히 향과 부곡은 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이고요. 소는 수공업자들, 물건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특수행정구역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뭐 이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거나 그러면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요. 이사할 수도 없어요. 그런 어떤 차별은 있지만 그래도 신분은 천민은 아닙니다. 신분은 천민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래서 그 무신 정권 때 이 무신들의 저항한 그 난이 많이 일어나요. 봉기가. 대표적인 게 바로 공주 명학소의 망이망소의 봉기. 공주에 있는 명학소, 소잖아, 소. 수공업 만드는 그 기술자들이라고 했죠. 그들이 모여 산다고 했죠. 거기에 망이와 망소이가 봉기를 일으키는 무신 정권 때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려 사회예요. 굉장히 조선시대와는 좀 다른 그런 특별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화로 한번 가볼까요? 자, 문화. 이제 복습이야, 복습. 자, 대학교 이름이에요. 대학교 이름. 자, 국자감이라 그랬죠? 정리 한번 해볼까? 고구려 소수림왕 태학, 통일신라 신문왕 국학, 발해 주자감, 그리고 고려의 성종 때 국자감. 그죠? 고려 성종 국자감, 그리고 조선의 성균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 있었고요. 개경에 있었고요. 지방에는 또 향교라고 있었어요. 향교. 여러분들 교촌치킨 좋아해요? 네, 교촌치킨? 그 교촌이 뭔지 알아? 교촌? 교촌이 뭐냐면 동네 이름이에요. 교가 뭐냐면 바로 향교가, 학교예요. 학교, 지방학교. 향교가 있는 마을에서 교촌. 교촌보다 조금 더 작은 곳은 교리라 그래요. 교리. 그러면 경주 교리 가면 김밥이 유명하다. 교리. 그리고 여러분들 짬뽕 유명한데 어디야? 교동.
그죠? 다 그 교가 들어간 게 뭐냐면 향교가 있었던 마을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 교동짬뽕, 교촌치킨, 교리김밥. 아, 왜 학교? 아, 그렇구나. 학교에 있는 곳에 맛집들이 많지. 그렇네요. 그래서 지방 학교들이 또 이렇게 고려시대에 있었어요. 이거는 조선도 마찬가지. 조선은 중앙에는 성균관, 지방에는 향교. 고려는 지방에는 향교, 개경에는 국자감 이렇게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국자감과 향교는 쉽게 얘기하면 공립이에요. 공립. 국가가 세운 학교들이에요. 그런데 사립학교도 있었어요. 네, 바로 이 사립학교도 사학 12도 12개 학교가 있을 때 유명한 학교들 중에서 사학 12도 12개 있을 때 그중에 제일 유명한 학교가 이 최충이 세운 문헌공도라는 곳이 있어요. 예, 문헌공도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 최충이 진짜 이 사립학교 짱 예, 대가였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고려시대 여러분들 이 교육열이 장난이 아니에요. 고려수도 여러분 개경이잖아요. 여러분 서울에도 왜 저 대치동 학원가 있죠? 고려시대도 있었어요. 개경에 학원가 있었어요. 학원가. 일타 강사 있었냐고? 일타 강사 있었어요. 네. 과외 수업도 있었어요. 똑같았어요. 왜냐면 고려 광종 때 여러분 과거제 시행되잖아요. 이러면서 과거 시험에 합격하려고요. 야, 진짜 학원가에 정말 불야성. 네. 심지어 기숙학원도 있었어요. 기숙학원. 기숙학원은 주로 어디서 이 기숙학원이 운영됐냐면 그 당시에는 주로 사찰에서 예, 여름 특집 네, 사찰에서 한 달 합숙 훈련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교육열이 대단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다음은요. 이 고려 후기에 지금 1170년 기점으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예요. 자, 안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안향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의 성리학. 이 성리학은 뭐냐면 유학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유학이 가장 큰 개념이고요. 이 유학, 그러니까 공자 맹자 알잖아. 그 공자 맹자가 세웠던 그 지향했던 학문인데 유학 밑에 여러 학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훈고학, 그다음이 뭐 양명학, 성리학, 고증학 이렇게 있어요. 훈고학, 뭐 성리학, 양명학, 고증학 이렇게 유학이 여러 파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 중에서 성리학이 있어요. 성리학. 유학 중에서 성리학이 있다고. 이 성리학은 송나라, 주자, 남송시대 이 주자라는 사람이 정립했던 그 유학의 한 분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은 뭘 공부하는 거냐면 우주의 원리, 이 우주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심성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손을 드시겠습니까? 뭐 이런 인간의 심성,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성리학이다. 이게 일종의 철학이에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우주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성리학.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군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군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런 학자들을 우린 유학자, 성리학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고려 후기잖아요. 무신정변 그 이후니까 이 고려 후기에 이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등장해. 그들을 우리는 새롭게 앞서 나아가고 있는 사대부, 선비들이란 뜻이야. 깨어있는 선비들, 신진사대부. 이 신진사대부 왜 깨어있을까? 새로운 학문 성리학을 배운 거야. 이 고려 후기는 여러분들 이제 고려도 썩었어. 고려가 불교의 나라잖아. 막 절에서 막 장사하고 절에서 뭐 아유 난리야. 이게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학문, 유학 성리학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선비들. 그들 우리는 신진사대부다. 이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정몽주, 정도전. 그 정도전과 누가 손을 잡아요? 이성계가 손잡은 조선이라는 나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유학의 나라, 성리학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흐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학 공부했고요. 다음 역사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복습한다. 여러분들
자, 고려를 분기점으로 봤을 때 1170년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자, 바로 그 고려 전기가 무너질 때 왜 이자겸의 난과 묘총의 석영천도 운동이 전개된다고 설명드렸어요. 이 묘총의 석영천도 운동을 진압했던 인물이 누구다? 그게 바로 김부식이다.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웠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그 김부식이 썼던 그 역사서, 그게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 이게 바로 삼국사기다라는 것이죠. 고려 전기에 썼습니다. 고려 후기는 여러분들 이규보, 이규보가 진짜 사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이 당시에는 아빠들이 교육을 시켰거든요. 아빠가 개경에서 일하다가 발령이 수원 쪽으로 나요. 가족들이 다 가야 되는데 개경에 학원가가 워낙 좋다 보니까 수원 쪽으로 안 가. 아이는 그냥 냅두고 아버지만 혼자 수원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아빠가 기러기가 된 거야, 기러기. 이 정도로 정말 이 아버지 교육열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규보가 시험에 자꾸 수능에 자꾸 떨어져.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름을 개명해요. 이 개명한 이름이 이규보예요. 그리고 붙었어. 네, 붙었어. 네. 어떻게 여러분 수능 붙고 싶어? 이름 바꿔. 이규보처럼. 이 규보가 뭐냐면, 이 규자가 뭐냐면 그 별을 이렇게 관장하는 그 노인이 아버지 꿈에 나타났대요. 보자가 뭐냐면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이규보의 합격 소식을 알려줬대요. 그래서 이름을 노인이 너의 합격 소식을 알려줬다라고 해서 이규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규보예요, 이규보. 네. 자, 이규보가 어마어마한 그 문학도입니다, 문학도. 진짜 엄청난 시와 엄청난 글을 썼던 그런 인물이죠. 고려가 정말 자랑하는, 우리 역사가 자랑하는 그런 문인입니다. 자, 이 이규보의 동명왕편. 동명왕이 누구냐면 고구려 주몽.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죠. 그 동명왕의 어떤 그 업적, 이런 것도 썼고요. 또, 일련, 이 스님인데, 삼국유사. 여러분, 이 김부식은 유학자예요. 근데 유학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적을 믿지 않아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믿지 않아요.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래서 이 삼국사기에는요, 그런 이야기들이 다 빠졌어요. 오로지 눈에서 볼 수 있는,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것들만 들어가 있어. 그 빠진 거. 쓸모 없어서 버린 것들. 이련이 그런 것들만, 유사가 뭐냐면 삼국유가 그 남겨진 것들이에요. 버려진 것들.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란 뜻이에요, 이게. 삼국사기에서 버려진 책들을, 버려진 이야기들을 모아서 놓은 게 삼국유사. 근데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삼국유사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그 신라 어느 왕이 있는데 이 왕의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귀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그 귀 모양이 당나귀 모양으로 커지는 거예요. 머리 수염을 이발하는 그 사람이 그걸 알아버린 거야. 근데 왕의 비밀을 이야기했다는 큰일 나잖아요. 근데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나만 아는 비밀인데 얼마나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겠어. 그래서 대나무 숲에 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하면서 경주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왜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 다 있어. 얼마나 재밌는데. 이거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이런 얘기 있어요. 누가 표절을 했어 분명히. 누군가 표절이야. 어쨌건. 되게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 후기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불교로 한번 가볼게요. 스님들 볼게요. 왕자 출신. 여러분 고려는요 불교의 나라예요. 그래서 왕실에서 스님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의천이죠. 왕자 출신. 대각국사 의천. 형이 문종이에요. 의천. 이 의천은 해동 천태종. 천태종이라는 그 종파를 불교의 불교 부처님을 믿는 종교잖아요. 그 불교 부처님을 믿는 종교 밑에 또 천태종도 있고 뭐 태고종도 있고 조계종도 있고 이제 그래요. 여기 천태종은 뭐냐면 의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게 부처님 말씀을 불교는 뭐냐면
깨닫는 거거든요. 깨달아서 내가 부처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열심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계속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서 깨닫는 방법. 또 하나 뭐냐면 참선. 참선을 하다가 문득 깨달아서 내가 부처가 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의처는요, 공부를 더 중시합니다. 참선보다 공부. 그래서 공부를 중심으로 해서 참선도 같이 해라 라고 하는 교선일치. 그걸 교종이라고, 공부하는 걸 교종이라고 하고 참선하는 걸 선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선, 요거를 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국사 진울이 있어요. 이 진울은 조계종입니다. 조계종. 여기는 조계종인데 보조국사 진울은 참선을 더 중시해요. 참선을 하면서 공부하라 그래요. 그래서 선교일치죠. 이쪽은 교선일치고 이쪽은 선교일치. 특히 이 보조국사 진울 같은 경우에는요, 하도 불교가 지금 썩었어. 막 장사하고 막 땅도 빼앗고 막 난리도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이 결사예요, 결사. 모아서 함께 부처님 말씀에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스터디도 하고 같이 봉사활동도 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그러다 보면 서로 좀 이렇게 이탈하는 거, 서로 이렇게 딴 데 빠지는 걸 좀, 혼자 있으면 자꾸 딴짓 하잖아. 그래서 같이 하자. 불교를 좀 더 깨끗이 하자라는 그 결사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진울이기도 합니다. 조계종입니다. 조계종. 자, 불교 스님 봤고요. 자, 이번엔 여러분들 그 불상을 볼게요. 자, 이건 여러분들, 야, 봐봐. 하남, 하사, 창동, 철조, 석가, 열애, 좌상. 이거 다 외울 거야? 이거 외워져? 선생님도 못 외워. 이거 외우지 마. 그러니까 지금 사진 나오잖아요. 사진 나오면, 아, 이게 고려시대구나. 그만 알면 돼. 그리고 이건 특히 철불이야. 철로 만들었어. 기본적으로 그 불상은 금동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이건 철로 만들었어요. 오,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 논산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와, 사이즈가 그냥 막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정확히 3등신이야. 얼굴이 너무 커. 그죠? 예.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있고요. 파주 용밀이 마의 이불 입상. 와. 입상이라고 하면 설립자에 서 있다는 얘기야. 마에는 뭐냐면 이게 돌에 새겼다는 이야기야. 이불은 뭐냐면 두 명의 부처님이라는 뜻이야. 마의 파주 용밀이에 있는 그 돌에 새긴 두 명의 부처님, 서 있는 두 명의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안동 이천동이 혹시 마의 열애는 이제 부처님이에요. 입상. 돌에 새겨진 부처님 입상. 영주 부석사의 소조 열애 좌상. 소조는 뭐냐면 이거는 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든 부처님인데 좌상이 앉아있다는 얘기야. 요거 그냥 사진 나오면 아, 이거 고려 거야.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특히 이 고려 불상은요, 사이즈가 커요. 그러니까 고려 미술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개성. 그러니까 통일신라의 석조 미륵보살, 그러니까 석굴암에 그 본전불 있잖아요. 근엄하고 완벽해 보이지. 그런데 고려 불상들은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개성이 있어요. 개성이 있고 크고 사이즈 크고. 그래서 아마 그 지방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거든요. 호족들이 있었으니까 그 지방의 어떤 그 색깔들을 많이 담고 있다. 이게 이제 고려 미술의 특징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 후기에는 또 이 불화, 이건 글인 거죠. 뭐 수월 관음도, 아미타 레영도, 이거 부처님이 이 아미타 부처님은 천국을 관장하는,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부처님이시거든요. 레영, 오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죠. 나 이제 천국 가는 거야. 근데 그 천국을 지금 지키고 있는 부처님이 내려온 거야. 나를 데리러. 이걸 그린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고려 불화. 여기 이제 고려의 불상 불화였고요. 탑. 자, 월정사에 가시면요, 팔각 9층 석탑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고려 전기요, 또 1170년 전이잖아요. 전이니까 요거는 고려 전기 대표하는 석탑이에요. 평창에 가면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 고려 후기에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고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탑은 홀수예요, 홀수. 3층, 5층, 7층, 9층이에요. 짝수는 없어. 근데 이게 뭐야? 짝수지. 이거 우리나라 스타일 아니야. 그렇죠. 이게 지금 고려 후기잖아. 고려 후기는 원간섭기, 몽골이 쳐들어와서 원간섭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탑도 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원 스타일. 10층 석탑이 있더라. 이게 원간섭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려 불상 이거 시험이 잘 나와요, 여러분들.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불상 평창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고요. 고려 후기는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거 이름 외우지 마. 그냥 사진 보고 이게 각을 져가지고 이 각을 져서 이렇게 만든 게 고려 불상의 특징이라고요. 신라 불상 같은 경우에는 3층 네모난 게 이렇게 쌓아 올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몇 각 몇 층, 몇 각, 8각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고려 시대의 어떤 탑 특징이 있다는 거 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지금 뭐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이 있는데 이 건물들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건물들은 고려시대 때 그 목조 건축물,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건축물은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에요. 야, 이 고려시대에 만들었던 건물이 아직까지 남아있네. 도대체 몇 년이 된 거야? 조선왕조 500년, 600년, 거의 한 700년? 거의 약 한 700년 또. 그 아파트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무너뜨려? 30년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무너뜨린다 그래. 여기 지금 700년. 그래도 건물 하나 지으려면 700, 우리가 진짜 배워야 돼. 이런 분들한테. 700년을 지금 버티고 온 건데 지금 고쳐 써가지고. 아유, 참. 영주 부석사 무량수. 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에 가시면 여기 요 안에 들어가면 이 소조 열애 자상이 있어요. 흑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소조 열애 자상이 있습니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너무 선생님이 이 영주 부석사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한번 꼭 한번 가봐. 너무 좋아요. 네. 예산 수덕사 대웅전도 역시 참 예쁜 건물입니다. 자, 이런 거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인쇄. 고려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게 인쇄의 나라 아닙니까? 왜 우리는 너무 대단해. 여러분 기억나요? 통일신라 그 외 석가탑,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뭐가 나왔어요? 무구정왕 대다란이경,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나왔잖아. 나무판에다가 이렇게 글씨 새겨가지고 찍는 거, 목판 인쇄물 나왔잖아. 무구정왕 대다란이경. 그런데 이제는 금속활차. 이것도 세계 최고야. 자, 먼저 인쇄, 고려의 인쇄입니다. 자, 초조대장경, 이거 왜 만들었지? 거란 침입 때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막아내겠다. 다시 팔만대장경 왜 만들었지? 몽골 쳐들어와가지고 초조대장경 불타잖아요. 그래서 제조대장경, 다시 만든 대장경, 우리는 팔만대장경이라고 하죠. 자, 이게 이제 목판 인쇄물이고요. 그 다음에 직지심체호조, 이거는 금속활자본이에요. 금속활자. 그러니까 기역, 예를 들면 이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다음에 아야, 어여. 자, 가를 찍으려고 그러면 기역하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붙인 다음에 여기다 종이를 딱 찍으면 가가 찍혀지겠죠. 그죠? 그럼 다시 기역하고 아는 또 분리시킬 수 있잖아. 근데 목판은 그게 안 된단 말이야. 목판은 그냥 새긴 다음에 그냥 찍으면 끝. 그죠? 근데 이거는 소량의 책들을 아주 다양하게 찍을 수 있겠죠. 분리만 하면 되니까. 근데 목판 인쇄물은 그건 안 되죠. 대신 대량 계속 찍어낼 수 있겠죠. 어쨌건 이 직지심체호절이 있는데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에요. 와, 우리 타이틀 엄청나죠? 우리 조상님들이 이래요, 여러분들. 네, 이 직지심체호절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프랑스의 자랑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의 자랑이기도 하죠. 선생님, 그거 왜 안 가져와요? 가져오면 좋죠. 좋은데 그 프랑스 그 국립도서관에서 세계인들이 또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어차피 그건 우리나라 거니까. 거기 코리아라고 다 써 있어요. 거기 프랑스라고 써 있잖아요. 아니, 프랑스 사람들이 이거 우리 거예요. 그러겠습니까? 한국어로 돼 있어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한국의 선진적인 문화를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도 하니까 한번 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져온 게 제일 좋죠. 예, 가져와서 우리가 여기가 고향이니까, 그죠? 근데 그곳에 있다고 해도 예, 이렇게 잘 알려지고 있으면 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자, 직지심 제5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예 청자. 너무 그러니까 청자를 보고 있으면 마치 그 명품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명품은 이런 거구나. 예, 우아하고 귀족적이고 럭셔리한, 그러니까 그윽한, 은은한, 좋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나전칠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뭡니까 그 전복 있죠. 전복 껍질 있잖아. 그 전복 드신 다음에 껍질 보면은 무지갯빛 나잖아요. 그죠? 예,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새겨 넣은 겁니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감청자. 상감청자는 이제 거기다가 백토, 이렇게, 학이 날아가는 이제 문양 같은 거 집어넣은 그런 청자. 요 청자는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화려한 무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이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에서는 여러분들 최무선. 우리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 홍건조가 외국에 쳐들어왔을 때 최영, 이성계, 최무선 배웠잖아요. 이 최무선은 화통도감, 이 화약, 꽝! 이거 만들어가지고요. 그 진포해전에서 이 외를 격퇴시키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던 그런 인물이 또 최무선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고려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고려 500년 배웠는데요. 세상에 영원한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그 끝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그 다음 시기, 그 다음 시간 바로 조선으로 떠나보시죠.